자, 오늘 자담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시대정신과 이제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제 자체가 사실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요. 뜬구름 잡는 그런 총론적인 그런 거대 담론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철학과 현실 편집 회의에서 이 주제를 강력하게 뭐라 그럴까요? 좀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소용돌이의 정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뜨거운 정치의 계절이 지금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이런 진영 대립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고요. 모든 그 중요한 이슈들이 이 와중에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이제 휘말려서 중차대한 그런 장기적 비전이라고 할까요? 또는 국가적인 현안들이 전부 경시되거나 뒷전으로 이렇게 물러가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한국인들의 삶의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들,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급변하는 시대에 전환기에 걸맞는 그런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리더십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21세기에 걸맞게 또는 더 이상 가는 그런 시기에 대처하는 그런 담론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주제는요, 그러니까 큰 주제는 시대정신과 리더십이고요.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보내드린 글 내서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한 이슈들은 첫째는 미중 패권 경쟁과 국가 대전략이라는 이슈고요. 두 번째 세부 주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와 제4차 산업혁명 또는 정보통신기술혁명, 다시 읽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세부 주제는 격차 사회를 넘어서 사회 통합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주제를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세부 주제이자 사실은 전체 주제이기도 한 21세기 시대 정신과 리더십 이쪽으로 이제 수렴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오늘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세부 주제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단독 주제로 다루어도 전체 학술대에서 다루어도 다 충분히 이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이제 거대한 주제이긴 한데, 일단 잠정적으로 제가 이제 초안을 잡아봤고요. 이 논의들을 토론들을 이제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또 이제 관련이 되는 다른 주제들이나 평소에 생각하시고 계신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을 하셔서 5시까지 또는 더 조금 더 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좀 컴팩트하게 논의를 진행해서 그렇게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미중 패권 경쟁과 국가 대전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지난 100년간으로만 이제 논의를 좁혀도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이 또는 우리 선조들이 국제 정치와 세계의 어떤 세계 경제적인 그런 패러다임 변환의 시대에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국민들이나 인민을 통합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향을 소홀히 하고 이제 이런 와중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 전멸의 위기로 이제 치달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한 말은 말을 할 것도 없고 6.25 전쟁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중대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북핵 문제도 사실은 이런 미중 패권 경쟁과 국가 전략의 어떤
저는 하부 이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대 전략을 사유하고 어떤 통합된 의지와 리더십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결의한 것이 그런 그 국가가 초토화되는 국가 절멸의 위기로 인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패권 경쟁을 문명론적이고 또는 철학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조감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럼 저기 이제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첫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김도현 총장님께서 한번 그 말을 화두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좌담에 초청받은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뭐 최진석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겠다고 본래 이렇게 무슨 콘서트 같은데도 제일 좋은 그 가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내주신 우리 윤평준 교수님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신 그 문건이 너무 좋아서 3번, 4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첫 번째 주제 이 미중 패권 경쟁과 국가 대전략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은 문외한입니다만 하여튼 금방 생각난 게 저 얘기를 보면서 예전에 봤던 그레이엄 앨리슨인가요? 예정된 전쟁이란 책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조그만 골목에서나 아주 크게 세계 무대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배 세력이 있는데 거기에 신흥 세력이 나타나면은 충돌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과 충돌하게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세계 2차 대전 후 지금까지 약 7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이 두려움을 느끼면은 이건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전쟁 가능성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려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윤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그 불꽃이 튈 확률은 한반도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당면한 큰 문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을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지난 500년간 신흥 세력하고 지배 세력이 그렇게 충돌할 때 모두 16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결국은 갔고 이렇게 전쟁을 회피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은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고, 반면에 미국과 소련의 큐바 핵 위기 그런 건 이제 전쟁을 회피한 사례, 전쟁이 피해진 그런 사례로 얘기되어 있는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럼 미국과 당시 소련이 전쟁을 피했을까?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세계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주요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8년인가 미국의 과학자들이 핵전쟁을 시뮬레이션 한 게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인데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상상하고요. 양쪽이 다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히로시마급 핵폭탄 50여 개씩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바로 그 핵폭탄에 의해서 2천만이 사망하고 희생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로 바로 기후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 세계 인구 10억 명이 희생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급 핵폭탄 100개를 다 합친 게, 그 위력을 다 합친 게 사실은 요즘 미국이나 러시아가 뭐 한 5천 개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한 개만도 못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이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국과 중국이 그야말로 군사적으로 맞붙는 그런 전쟁 가능성, 상당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너무 비극적, 그냥 지구가 그냥 끝나는 일일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피해가지 않을까. 그래도 인간의 그 지혜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군사적 전쟁은 아니라도 또 사실은 그만큼 무서운 게 이제 경제 전쟁 아니겠습니까? 뭐 아주 쬐끄만 거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그 작은 불똥이 튀어서 우리나라 롯데백화점이 중국에서 모두 철수하는, 뭐 그게 한 100여 개 백화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그 피해를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전략이 뭔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전략을 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큰 아이디어여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1970년대인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하고 백인 이스라엘 수상을 카터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인가 불러서 만나게 해서 화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과 전략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과는 길이 멀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것과는 길이 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기여하지 않을까,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건 김태우 교수님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북극 항로라든가 동북 아시아의 에너지 공동체 같은 그런 것들은 다 관심을 갖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도 하여튼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이 국방과 외교에 훨씬 치중하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과 외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국가의 미래가 아닌 국내의 현실 정치를 위해서 국제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우리 그런 리더십은 상당히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윤평준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간의 일본과의 관계, 이런 건 전 최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웃 나라와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웃과 관계가 나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연결한다면 결국 미중 간의 경쟁은 결국은 기술 경쟁인 것 같습니다. 기술 경쟁이고, 제일 앞서서 볼 수 있는 건 반도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대만은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대만은 자기네 TSMC가 있어서 절대로 중국이 침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TSMC가 망가지면 중국이 쓰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경쟁력, 기술 경쟁력, 그런 전략 자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술 인력 확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구 인력이 노화되고 그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연구 인력도 병역 특례 같은 걸 축소하는데 그게 과학기술 분야에는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도 무슨 언론 특별법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나 데이터 특별법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떤 전략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 장관님께서 이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이를테면 군사적으로 열전으로 비유하는 아마겟돈의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우리 인류 보편사의 관점에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제 창출을 해야 될 필요성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맥락에서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 경쟁으로 이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맥락을 짚어주셨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세부 주제 두 번째 이제 세부 주제까지 사실은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주신 셈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미중 패권 경쟁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제 통관하면서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이런 패권 다툼이나 국가 전략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김태우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충분히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토론회에 초청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제가 앞에 김도연 장관께서 아주 시작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또 제가 평소나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측면을 먼저 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담도 굉장히 줄었는 것 같고 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또 비슷한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윤평준 교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세계 정세를 몰랐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해서 아주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너무 적절한 지적이 아니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미중 패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문명의 충돌처럼 좀 추상적이고 현학적으로 하는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명의 충돌에 대한 설명에도 볼 것 같으면 크리스찬 문명과 무슬림 문명이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상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가가치가 몰루카 제도, 향신료 제도에서 나는 후추, 정향, 육두구 같은 아주 값비싼 향신료가 인도양을 거쳐서 아라비아를 지나고 아라비아를 지나서 콘스탄티노플하고 거기서 지중해의 도시국가 베니스, 피렌체, 제노바 상인들한테 넘어가서 그게 유럽으로 가는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무슬림들하고 지중해 크리스찬들하고 어떻게 향신료의 밸류 체인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하는 경제적인 다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그 당시까지 있었던 모든 국제적인 갈등과 전쟁을 이렇게 세보면 문명 간의 갈등보다는 문명 내의 갈등이 더 컸습니다.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명의 충돌 이렇게 현학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약간은 저 나름대로의 해석도 포함되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보는 미중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자본주의 1.0 그래가지고 막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1920년대 미국이
정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정말 대단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일부 경제사학자들은 포효하는 20년대, 1920년대 막 포효하는 미국 경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 미국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대공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 대공황에 대한 공포, 이거는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의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미국의 생산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이렇게 순환시켜서 미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가라는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한 가지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인데 사실 우리 정말 슬픈 과거지만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미국 신대륙이 개척할 때 인력을 담당하고 지금은 모든 노예가 해방됐지만은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계층으로 전락해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다민족 사회와 역사적인 문제점 때문에 미국의 소위 취약계층이 삶이 어려워지면 이거는 어느 날 금방 폭동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다른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에는 전 동의하지 않지만은 같은 국가와 민족과 문화를 형성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한 미국에 비해서 그런 나라하고는 달리 아주 작은 문제점도 폭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국이 그 냉전 시대를 통해서 소련과 격렬하게 싸우고 공산주의를 증오하고 이게 일반적인 사회적인 평가로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덜 동의하는 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원래 유럽에서 압제와 신분의 차별과 이런 여러 가지 종교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기본적으로 좀 고립주의, 몬로주의 같은 그런 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의 싱글 슈퍼파워가 거의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물론 독일을 무너뜨린 주력은 소련의 그 탱크 부대가 독일의 기갑사단을 무찌르면서 시작됐고, 소련이 아주 혁혁한 역할을 했지만은 이 소련은 경제로서 우리가 설명하는 데는 크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조금 미국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거에 그 2차 대전에 들어가기 전에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뉴딜 정책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경제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뉴딜 정책이 성공했다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지금 경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은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난 거는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전시 수요가 확장되면서 미국의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미국이 경제가 완전히 화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전쟁이 끝나면 전시 수요가 소멸됐는데 전쟁 때 산업 생산 시설은 확장돼 있기 때문에 대공황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치명적인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였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에 이렇게 확장한 생산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딘가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투자가 유럽과 패전국에 대한 투자다. 왜냐하면 그 투자는 당장 투자 자체로서 미국을 대공황으로부터 다시 대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구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럽은 원래 선진국이었고 또 패전국들도 사실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가 빨리 순환되면 그 나라가 구매력을 갖게 되고 구매력을 갖게 되면 미국의 제품들을 얼마든지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이 그때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해결책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과 패전국을 빨리 부흥시키는 거고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비로운 정복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경제를 화랑으로 되돌릴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독일하고 일본이 전쟁에 져가지고 막 굉장히 직업도 없어지고 국가가 다 무너지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헝그리 정신에 이렇게 천착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할 일자리만 있으면 엄청난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 당장 저부가 같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상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으로 수출했죠. 근데 미국은 승전국이기 때문에 임금도 높고 사회적인 안정도 돼 있고 그런데 더구나 이 가난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싸구려 물건들이 미국으로 막 굴러 들어오니까 미국 경제는 아주 건실해지고 미국의 소위 그 취약계층들이 의식주의 풍요를 느끼게 돼서 미국의 취약계층이 적게 일하고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6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던 농담 중에 하나가 왜 저 일본 사람들은 휴가도 안 가고 계속 일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건 뭐 펍집에서 그 젊은 애들이 하는 농담인데 미국의 그 가난한 뭐 흑인 어린이들이 휴가 갈 때 맨발로 갈까봐 걱정이 돼서 휴가도 안 가고 운동화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일본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했죠. 독일 사람들. 근데 독일하고 일본은 사실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독일은 2차 대전 전에 이미 V2 로켓을 2차 대전 때 성공시켰고 그다음에 그 마사추세츠 260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제트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타이거 탱크 뭐 이래가지고 막 전설의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졌던 나라고 일본도 그 제로센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함상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호쇼호라고 하는 그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도 일본에서 만들었고 뭐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야마토 무사시 같은 세계 최대의 전함도 만들었고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주니까 공장을 빨리 지은 거죠. 근데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공장을 다시 지으면 이미 선진국의 오래된 공장보다 더 효과적으로 물건을 더 빨리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독일이 빨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일본하고 독일이 빨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니까 임금도 오르고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취약계층이 쓸 수 있는 싸구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위 그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일본과 독일이 하던 이런 경공업 제품, 그다음에 노동집약 제품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수출함으로써 이 그 일본과 독일이 하던 역할에 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이 이 역할을 했는데 한국과 대만이 선진국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임금도 오르고 점점 고부가 가치 물건으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이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은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싼 물건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미국 그리고 또 다른 자유세계의 선진국 그룹에 진입한 나라에 공급하게 되니까 그동안 중국의 역할로 인해서 세계가 인플레이션 없이 아주 그 건실한 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이제 지나간 과거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크게 원인은 세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중국의 14억 인구라는 엄청나게 큰 덩치 때문에 질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을 아직 따라오기는 굉장히 멀었지만은 이 힘을 양적으로 합치면 엄청난 국력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력이 이 과거에 미국이 패전국 독일과 일본을 대한 거나 한국과 대만을 대한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그 등치를 키웠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전쟁이 수양제의 113만 대군이 고구려 침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몽고족이 세계를 정벌한 군대의 숫자를 얘기할 때 13만 대군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찾아봤더니 통계는 없고 몽고 인구가 100만인데 여자가 반이니까 남자가 50만이고 어린애하고 노인이 25만 빼고 그러니까 소위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반이 군인이라고 계산해서 13만이 나왔다고 어떤 사람이 써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 사실 이 북방의 기마민족은 말을 타고 아주 호전적이고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었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니까 양으로 질을 상대하던 중국의 오랜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직 질적으로는 미국에 정말 많이 못 따라가지만은 중국이라는 양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은 아주 유아 독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화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중화주의가 모든 것은 중국이 중심이 돼야 되고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과거에 중국이 그런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런 것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중화주의의 개념 속에는 주변에 대한 배려라는 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변은 그냥 주변일 따름이고, 오직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고의 한계 때문에 중국이 굴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동차 굴기, 배터리 굴기 닥치는 대로 중국이 다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고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 내려오고, 지금도 중국인들이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국의 중화주의가 결국은 동양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평가를 과거에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게다가 지금 중국이 당이 영도하는 국가 위에 독재인 당이 있는, 그러니까 독재라기보다는 전제 같은 나라. 그래서 이 전제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이렇게 심각한 갈등에 처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미국의 의도는 과거에 독일과 일본에 줬던 역할, 한국과 대만에 줬던 역할, 지금 중국에 준 역할, 이 역할을 어디론가 옮길 것이다. 그리고 그 옮기는 게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인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예, 저기 김태규 교수님 이제 아마 그 첫 말씀 준비 오신 게 아직 다 완료는 안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 구체성이 중요하다는 그 김 교수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이렇게 그 굉장히 그 디테일하고 상세한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 저같이 이제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철학이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현실에 기초해 있는, 그러니까 김태희 교수님 이런 사항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문명 변환의 흐름과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최인석 교수님은 요새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런 탐구를 하고 계시지만, 요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 국가의 어떤 철학적인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것에 입각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진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의 바람직한 형태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통찰이 이제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최인석 교수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한테 이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세 분 교수님들은 제가 많이 따라 배우고 싶었던 분들이고 또 따라 배우고 있기도 하고, 근데 함께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 제일 나중에 하겠다고 한 거는 앞에서 좀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그 말씀들을 이렇게 따라서 이제 하면 되겠다라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앞에서 두 분께서 너무나 자세하고도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기가 질렸습니다. 용기를 다시 내서 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패권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래서 패권국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패권 간의 이 갈등이 첨예화되니까 우리한테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당했던 불행들이나 그런 것들에 연상돼서 더 큰 우리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동안에 그 패권에 잘 여러 번 반응을 했는데 그것이 매번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좀 이렇게 우리한테 큰 역사 속에서 큰 패권 경쟁이 일어났던 것은 그 명나라와 청나라의 패권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패권인데 그때 우리는 계속 새로 등장하는 청나라가 얼마나 강한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명나라에 두었던 우리의 그 정신적 어떤 정당성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어떤 그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겼죠. 그런데 그때 그 명나라는 그 중화민족이고 청나라는 몽고 이민족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주작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봤기 때문에 명나라와 청나라 두 패권국들의 현실적인 국력이나 그다음에 산업 구조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나 이데올로기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졌던 그 명분 하나만 붙들고 대응했거든요. 근데 그 명분 하나, 그 다음에 이념, 이걸 우리가 이념적이라고 하죠. 이념적이고 명분에 집착한 상태로 패권 경쟁을 바라봤던 역사가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을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원칙이나 어떤 그 객관적 근거들을 세우지 않고 반응하고 있다. 가장 그 패권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밑바닥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하나의 독립국가라면 가져야 될 근본 기준은 뭐냐면은 그 큰 나라가 우리나라의 세 가지, 즉 영토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영토와 문화와 역사를 욕심내는가 안 내는가? 영토와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그런데 이 고려는 명청 패권 경쟁 속에서도 고려되지 않았고 나중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패권 경쟁에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흔히 일본적으로 중국을 신흥 강자라고 그러고 중국을 신흥 강자라고 미국을 이제 기존의 강자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신흥성은 역사적으로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중국은 제국을 긴 시간 동안 운영한 패권국이다.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약간 그 패권의 권위를 상실했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중국이 운영했던 패권 운영 방식 그것과 지금 패권 운영 방식이 저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부분은 김태희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신흥 강자면 더 새뜨하게 받아들이고 기존의 패권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늙어가는 인식을 갖는데 그런 심리적 인식으로 패권 충돌을 대하다가는 굉장히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을 놓고 국력을 일단 비교를 해야 됩니다. 국력을 비교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국력 때문에 GDP입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과 중국의 총생산 비교해요. 지금 중국이 약 16% 정도 하거든요. 미국이 한 24%, 24.5%입니다. 일본, 한국, 독일을 합쳐놔도 이 미국이 안 됩니다. 중국, 일본, 한국을 합쳐놔도 안 돼요. 거기다 독일을 올려놓으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 생산량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에너지 자급률이 얼마인가? 식량 자급률이 얼마인가? 신산업의 발생 추이가 어떤가? 그 다음에 인터넷 운영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화폐가 전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화폐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시민의식이 어떤가? 그 나라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총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일단 국력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국력을 비교한 상태에서의 논의를 보기가 매우 힘들더라. 그냥 G2다. 중국은 미국을 곧 앞설 것이다. 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함축하는 거 뭐냐? 아직도 우리는 무지의 상태다. 무지의 상태다. 이 무지의 상태가 우리가 굉장히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모릅니다. 미국을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인들은 다 알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책이나 정치나 외교로 표현되는 일관된 지식 형태로는 구성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권 간의 충돌 속에서 계속 무지한 상태를 유지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지금 그 3.1절이나 8.15 광복절이 되면 아직도 서대문 독립문 앞에 가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독립문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 때 24살 먹은 원세계를 감국 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합니다. 그 감국 대신이 이 규정을 만듭니다. 그 뭐냐? 조선의 관리가 외국 관리를 만들 때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조선의 관리가 외국 관리를 만날 때는 반드시 원색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관리가 외국 관리를 만들 때는 원세계가 허락한 중국 관리가 대동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한국 관리가 항상 중국 관리보다 낮은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그때 청나라 말에 우리는 속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속국. 그런데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 관리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가 조선은 영구히 자주 독립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근대에는 청나라의 속국이었다가 일본의 식민지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이 왜 있었느냐?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발급한 여권을 보면요, 연호가 서기가 아니라 아직도 중국 연호입니다. 광무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생각 자체가 굉장히 수준 낮았던 거죠. 저는 우리가 이 패권 경쟁을 강국들 사이의 패권 경쟁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나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무지의 상태. 그러면 왜 아직도 무지의 상태가 있는가?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념화돼 있어요. 명나라하고 청나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명나라를 끝까지 추종한 이유는 이념화돼 있기 때문에, 주자학 이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중 패권 속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주도하는 그룹들은 세 가지에 갇혀가지고 국제 관계를 본다. 하나 뭐냐? 사회주의. 그다음에 하나는 민족관념. 하나는 동포주의. 이 세 가지에 갇혀서, 뭐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회주의와 민족관념. 동포주의라는 것은 제가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에 갇혀서, 즉 이념화돼서 국제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념화된 요소가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시야가 좁습니다. 시야가 좁아요. 국제관계, 우리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우리가 제일 개방적 사고를 가졌을 때는 산업화 시기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 운동이 정치 운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화는 어쩔 수 없이 계급 운동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도 계급의 이동 면이 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시야가 국내용으로 확 좁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패권 경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급격히 퇴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가 시야가 좁아진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국제 관계를 보는 틀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국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가 국내 문제에 종속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충돌이랄지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태도를 분명히 정하기 위한 객관적 판단, 이것이 어려운 조건 속에 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패권 다툼과 이 국가 전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성찰하고 생각해 오신 이 새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갈 길이 멀고, 특히 우리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떤 의미에서, 중대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의무를 좀 방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세분 선생님의 말씀이 그런 국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본격적으로 응전할 태세를 이렇게 모색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그런 인문적 담론이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평소에 그 패권 경쟁 국가 전략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을 제국일 때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남하에 들어오는 러시아 제국과 이제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이제 제국 영국과 제국 러시아 사이의 어떤 거대한 그런 국제정치적 경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동아시아 쪽으로 빌려오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더 명료하게 이제 파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 포함해서 도합 4번 정리되었고요. 7세기에 한국 통일의 과정에서의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 그다음에 16세기에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고 부르는 7년 전쟁 때 발현된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이 폭발한 게 저는 6.25 전쟁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21세기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게 제4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저는 이제 개념 정리를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4번의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에서 항상 그 주요 행위자로 등장한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이제 제국 중국이 대국 굴기해 가면서 이제 중국이 뭐 G2를 넘어서는 G1으로 상승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 저는 다수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G2 뭐 G1을 불문하고 과연 중국이 이를테면 오늘날 미국이 향유하고 있는 미국이 20세기 중후반부터 압도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세계 제1초 강대국의 위치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문부를 제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세 분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인구 문제, 안정적인 인구 문제, 그러니까 계속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새로운 젊은 인구가 능력 있는 항상적으로 수혈되는 거의 유일무이한 제국은 나는 미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의 확보로 미국이 300년 이상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으로도요. 300년 이상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셰일 오일이 지금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이렇게 조금 물러나면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중국으로 자신의 이제 그 어떤 경쟁 상대로 중국으로 이렇게 관역을 단일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량 자급.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국의 역사에서 그런 에너지와 식량 자급을 거의 완전에 가까운 자급을 성취한 거의 유일무이한 제국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에너지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또 이제 급속하게 노쇠해 가고 있는 인구 문제도 그렇고 심각한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법치주의 같은 어떤 소프트 파워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아직 낙후되고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중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일한 요인이나 하나의 관점으로만 쉽게 재단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미중의 이런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안에 어떤 그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다툼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장기 지속적 게임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곤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우리 그 현대 한국이 너무나 깊숙이 그런 양국의 행로에 이제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은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김도인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태희 교수님도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군사, 경제, 소프트 파워, 이데올로기 뭐 전 영역을 다 포괄을 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수렴되는 지점은 결국 기술 경쟁이고요. 정보통신 기술혁명의 앞으로의 추이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산업혁명과 직결된 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부 주제의 두 번째가 바로 정보통신 기술혁명이나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국가대전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그 패권 경쟁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읽을 것인가,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그 주제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 선생님들께서